그러니까 우리가 걸러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연준은 어떤 확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적 축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게 불리하다는 얘기 때문에 성장주는 내려가고 가치주는 올라가는 현상이 간간히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건 낮으면 성장주가 강세예요. 높으면 가치주가 강세고 일시적으로 가치 강세인 구간이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계속 더 셉니다. 연속은 아니에요. 가치주가 올라왔다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보시면 이 불쑥 올라오는 그 구간이 가치주가 갑자기 더 세지는 지금 같은 때예요. 2020년 이후에도 보십시오. 작년도 2월 달에 가치주가 불쑥 세졌었잖아요. 2월, 3월에. 그렇죠? 그러나 다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성장주가 강세인 구간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지금 또 올라오고 있죠. 가치주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길게 보세요. 가치주가 자꾸 세지지만 계속 어디를 향해 가요? 밑을 향해 가요. 모아놓으면 성장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계속 전문가들이 가치주 사라, 가치주 사야 될 때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틀리지 않죠. 이 6개월짜리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도조차 작년 1년을 자르면 앞에 6개월은 맞았어요. 가치주 산 게. 그런데 뒤에 6개월은 또다시 성장주 강세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지금 새 개장하자마자 며칠 만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공포감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현상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오랫동안 괴롭힐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걸 배워야 할 뿐이지 이 현상이 앞으로 1년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작년도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1.74에서 2.0 내리갔어야죠. 그리고 작년도에도 가치주 장세가 왔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2020년 끝부분에 보시면 가치주가 떴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올해도 가치주가 올라왔다 내려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 가치주가 올라오는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길게 보면 가치주가 올라오지만 또다시 한 3년 보면 성장주가 계속 강해지는 그거에 대한 투자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몇 년 앞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성장주가 강세가 성장주에게 수익이 나는 그거에다 투자하는 주머니가 있다면 얘는 그렇게 몇 달마다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짧게 운영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있다면 걔는 가치주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맞을 수 있죠. 2020년에, 21년에도 나타났잖아요. 가치주가 올라가고. 지금 당장 며칠 사이만 봐도 에너지주는 10몇 % 올랐어요. 나머지는 저렇게 다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도. 네, 그런 여러분이 만약 투자를 짧게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죠. 투자 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직이라고 말하는 전략적 에셋 얼로케이션, 택틱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가치주 때냐 성장주 때냐 이거에 맞춰서 현금화했다가 또 가치주를 실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트래티직 에셋 얼로케이션 하는 사람이라면 얘는 텀 자체가 몇 달이 아니에요. 1년씩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바로 팔고 사고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제일 수익을 못 내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주식 브로커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5년간 주식 브로커를 했는데 그 뒤로 자산관리로 전환했기 때문에 전 주식을 그렇게 보지 않죠. 주식 투자는 많이 하지만 주식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임 호라이즌 자체가 달라져서 주식 브로커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고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자기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좀 더 1년, 2년씩 투자를 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계속 단기 투자자로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팔았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정보나 행동 자체가 짧게 가주는 거야 되는데, 사람은 뭐라 그럴까, 길게 운영하는 거가 짧게 운영하는 거를 섞어 놓고는 잘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머니를 다 여러 개 만들어라. 그래서 5년짜리, 10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해놓고 1, 2년짜리,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이 필요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시장에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 나는 올라갈 걸 갖고 있는지. 그런데 5년, 10년짜리라면 지금 올해 작년처럼 6개월 나타났다 하는 없어지는 현상에 자꾸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수익을 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10년 실질금리와 다우 나스닥의 상대 강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상대 강도도 그런 면에서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스닥 강세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세 가지 긴축이 한꺼번에 진행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지막 지금 새로 언급된 이슈가 양적 축소, 퀀터티브 타이트닝이라 해서 QT라고 말하는 양적 축소인데, 양적 축소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양적 축소에 대해서는 그 생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적 축소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해서 한 1년 정도밖에 진행 안 됐어요. 그리고 연준도 양적 축소를 경험해 본 건 진정한 의미에서 양적 축소는 2017년도에 했던 한 번밖에 없어요. 연준이 시행을 해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MBER, 그러니까 전미 경제인학회 연례총회 교수들이 나와서 어제 그저께 2, 3일간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적 축소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1,500억 불을 한다면 이건 1회 금리 인상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니까 신중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 자세히 보면은 연준이 여러 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숙할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양적 축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런 기자분들은 올해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동시 추진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기정사실로 탁 박아서 기사에다 딱 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수님들은 양적 긴축을 주의해야 되고 양적 축소는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언론은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러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연준은 어떤 확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적 축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 인상보다 양적 축소를 연준이 더 선호할 수는 있어요. 지금의 이 유동성이 양적 축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유동성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적 축소가 금리 인상보다 더 선호될 수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적 축소는 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 이건 아닌데, 다만 지금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시행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양적 긴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양적 축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요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언제 있었냐면 2007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이후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 당시 한 4조 5천억 정도 있었어요. 연준의 밸런스 시트라 그래서 연준의 총 자산이 4조 5천억이었는데 이 4조 5천억을 줄이는 행동이에요. 줄이는 행동. 테이퍼링은 어떤 거냐면 사는 거를 적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를 빼서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닌데, 이 양적 축소는 실제 연준의 자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는 게 양적 축소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창고 안에 있는 채권, 왜 연준의 창고 안에 채권이 있느냐면 연준이
시장에다가 돈을 공급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줌으로 해서 연준에 돈이 나가고 채권이 연준에게 들어오는 행동을 하는 게 양적 완화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연준이 매달 얼마씩 사고 있었다 그랬죠? 1200억의 국채, 그러니까 800억의 국채, 400억의 MBS를 사주고 있었다. 이런 말은 많이 보셨죠? 테이퍼링이 그걸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일을 벌이냐면 1200억 달러가 시장으로 나가고 시장에 있는 채권 1200억이 연준의 창고로 들어오는 일, 이게 매달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을 계속해서 지금도 풀고 있죠. 얼만큼요? 300억 줄였으니까 이번 달에는 얼마를 하냐면 900억. 그렇죠. 900억만큼 돈이 시장에 들어가고 아직도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은. 그리고 채권이 연준 창고에 쌓이는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예요. 이 당시에 얼마까지?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채권이 4조 5천억이 된 거죠. 물론 돈은 얼만큼 나가냐? 연준이 돈을 풀기 전에 시작할 때 얼마였냐면 3,800억? 예, 그 정도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내보내고 채권을 들여왔으니까 4조 5천억 되면은 거의 4조를 사들였어요. 물론 이제 아마 이 금액은 다 다른데 제가 그 당시에 챙기고 따졌던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쌓아놨던 이 연준의 채권을, 연준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채권을 축소라는 게 뭐냐면 그 채권이 나가고 대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양적 축소인데 왜 재투자 얘기가 나오냐면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설명이 어디 잘 안 해줍니다. 만약에 4조 5천억을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서 들어오면서 돈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로 가면 4조 5천억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이 어떤 상태냐면 만기가 있어. 보시면 이게 연준의 지금 2022년 말 기준으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이 나가고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채권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채권들 보유 상태예요, 이게. 보시면 만기별로 돼 있는데 이 밑에를 보시는 게 낫네요. 보면 1년 미만짜리가 오른쪽 끝에 보시면 2021년 말에 보면 19.9%. 그러니까 1년 미만 만기가 19.9%, 5년 만기까지가 38%, 10년까지가 18%, 10년 이상이 23%.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채권을 사왔지만 채권이 무슨 뭐 이런 벽제도 아니고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다 돈을 넣고 채권을 갖고 왔는데 그 채권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만기 미만짜리를 작년도에 2021년 1월에 샀어요. 매달 1200억씩 샀다 그랬잖아요. 그럼 2021년 1월 달에 산 1200억이 1월 만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1월 달에 그 만기가 돌아오죠. 1년 만기니까. 그럼 돌아오면 그 만기를 만약에 재투자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그 채권의 만기금인 돈이 연준으로 들어오죠? 연준이 그럼 안 되지. 지금 돈을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무슨 짓을 말은 안 해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투자라는 게 뭐예요? 그 채권에 대해서 돈을 다시 넣어서 똑같은 거를 다시 이곳에 있도록 하고 있었단 말이죠. QT는 그걸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로 채권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올해 9월부터 QT를 실행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올해 9월부터 만기 돌아오는 게 있으면 그냥 돈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의 채권이 나가고 만기니까 끝났다고 받아들이면 나가고 돈이 들어와서 쌓이니까 연준의 자산이 떨어지는 거죠. 현금은 계정적으로 따로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밸런스 시트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양적 축소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 연준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채권이 아니라 돈이 나가니까 연준이 사줬던 그 유동성은 다른 계정으로 처리가 돼버려서
이 연준의 유동성이 공급한 유동성이 아니게 끝나버리는 거죠. 만기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자산,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효과는 이 QT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분기당 100억씩 재투자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씩 계속 돈이 연준에 다시 쌓이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채권이 없어지고 돈이 쌓이게 되는, 그래서 회수하는 거죠. 시중에서 돈을 회수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2017년 10월부터인가 그래요. 분기 100억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연준의 보유 국채는 계속해서 줄죠. 왜냐하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재투자를 안 하니까요. 국채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점점 재투자를 안 하니까. 국채 양은 계속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S&P 지수는 끄떡도 안 하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그 전에 QT 시작하고 나서도 좀 올랐지만은 그 전에도 QT가 예고됐을 때도 시장은 전혀 2017년도 기간 동안엔 전혀 유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충분히 좋다라고 믿었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QT를 하든 아니면 금리 인상을 2017년도에는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하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2018년도 2월 달에 제가 자료 화면을 눈다리기 깜빡했어요. 제가 2018년도 2월 달에 강의 지금처럼 이렇게 매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나타낸 그 PPT가 있는데 정말 그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은 완전 폭락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15일을 그러는데 정말 피가 마르게 하락을 했었죠. 네, 정말 제가 기억하는 한 이 폭 보세요. S&P 폭. 저 2018년도 하락 폭을 보세요. 웬만한 조정이 아니에요. 저거는. 정말 크게 빠졌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임계체 금리에 가면 시장이 진짜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절을 해버릴 정도가 일어나요. 그걸 우리는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자연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넘어버리면 뻗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금리가 있어요. 이건 매번 바뀝니다. 이게 왜 바뀌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오늘하고 한 달 뒤하고 다른 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이 버틸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랑 그 다음에 어떤 무게 같은 게 있다면 1년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스트레스가 오거나 조금만 무게가 주어져도 뻗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중립금리는 고정은 아니고 변해요. 그런데 2018년도 1월, 2월 이때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중립금리를 넘는 만큼 연준이 금리를 상승시켰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장이 뻗어버렸어요. 결국 그러고 나서 연준이 우리가 너무 올렸다라고 해서 2019년도 중간부터 금리를 다시 내렸어요. 3번. 인슈런스 컷이라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금리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시장을 해칠 수 있는 금리까지 갑니다. 물론 연준은 그걸 항상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롬 파월처럼 잘못 계산해가지고 2018년 12월에 올려야죠 이렇게 말했다 그냥 바로 시장을 폭락시켰거든요.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 이때는 어떤 몸살이냐면 지레 걱정하는 몸살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해서 금리가 3번, 4번 올라간 다음에는 몸살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쇼크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3번, 4번 올리고 나서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얼만큼까지 갈 수 있는지는 당연히 매번 달라요. 그래서 뭐 6번 올릴 때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건 축소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한 번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양적 긴축, 축소 QT는 사실 명실공히 계획대로 하지 못했어요. 반도 못했어요. 원래 줄이려던 금액에 보시면 원래 목표는 4조 5천억이 2조 5천억까지 주는 거였는데
8천억을 못 줄였어요. 그리고 기버 못 견뎌서 시장이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연준이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2017년 1월 달 그 다음에 3월 달에 FOMC 의사록에서 그 양적 축소를 시사합니다. 2017년 7월이네요. FOMC 의사록 3월 의사록에 그때도 지금처럼 양적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양적 축소를 하겠다는 건 제롬 파월이 이땐 옐런이네요. 옐런이 2017년 7월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사하고 2017년 한 10월쯤에 축소를 결정 내려서 발표해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월, 2월쯤에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콜랩스가 오죠. 그리고 다시 시장이 올라갔는데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018년 12월에 파월이 오토파일럿이란 발언을 하고 나서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랴부랴 제롬 파월이 1월 달에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19년도 7월부터 다시 금리 인하 3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왔었던 거죠. 그래서 2019년도 그렇게 살아난 시장이 2019년 12월이 굉장히 그래서 최고점이었고 2020년 1월이 여러분은 기억도 안 나실 수 있는데 엄청 기대감으로 부푼 2020년 1월이다가 2월 달에 코로나가 그냥 와장창 덮친 거예요. 사실 2020년 1월에도 코로나 얘기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전염병은 이런 식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팬데믹이 돼버린 거예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스토리가 어떤 거였냐? BS 축소, 그러니까 양적 축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됐던 후반입니다. 뭘 배워야 하느냐? 저렇게 양적 축소가 결정나고 시사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사실 신흥국 지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 금리가 상승하는 쇼크가 딱 오자마자부터 신흥국 지수는 그 다음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계 지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선진국 지수까지 합친 건데 쟤는 그렇게 폭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적 축소는 신흥국에겐 충격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좀 몸살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신흥국 지수는 그 뒤에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속도를 비교한 건데 이번에는 예전에 했던 양적 축소 금액에 뭐 최소한 몇 배 이상 해야 되죠. 왜냐하면 쌓아놓은 금액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지금 쌓인 게 많으니까 많이 줄일 거다 그게 아니고요. 목표가 있어요. GDP 대비 20%까지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연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인데 38%. 지금은 GDP 대비 38%까지 쌓여 있어요. 이걸 GDP 대비 20%까지 줄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 GDP가 더 작았죠. 그러니까 20%가 달라요. 지금 GDP가 더 커진 상황에서 20%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20%까지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방법이나 금액은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양적 축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앞으로 위험이나 이런 걸 이해하시려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적 축소를 하면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는 보시면 소비자 물가는 확실하게 꺾어버립니다. 물가를 낮추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차는 있지만 M2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양적 축소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부작용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 적자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느냐고 빚을 져가지고 해가지고 올해 초에 작년도 연말에 부채 한도를 상한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지금 미국 부채가 제일 높거든요. 미국 부채는 매년 높아요. 계속 그렇게 갱신하면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죠. 어쨌든 그렇게 제일 많은데
이 부채를 만약에 이 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기도 보시면 연준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그 부채를 롤오버하는 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발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유동성 공급이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해주는 때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있는데 채권이잖아요. 국가 부채니까 채권으로 있어요. 그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전체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부분이 만기가 돌아왔어요.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왔는데 10년짜리예요. 그럼 롤오버라는 게 뭐냐면 이 돌아온 만기를 돈으로 갚는 게 있고 롤오버가 있죠. 돈으로 갚는 건 뭐냐면 정부가 돈이 쌓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줄게 그러면. 다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채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돈으로 갚아요? 계속 롤오버를 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이너스 통장 쓰면 계속 롤오버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갚았다가 다시 받았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정부가 부채가 있는데 그거를 롤오버를 합니다. 롤오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이 채권을 3년 전에 10년 전에 사줬던 사람이 돈을 찾겠다고 하면 누군가가 이거를 사줘야 롤오버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는 요즘 지나간 몇 달 동안은 전 세계 투자자 중에서 영국이 제일 많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 몇 년 전에 제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일본과 영국이 1등입니다. 중국은 어때요? 계속 깽판을 치죠. 그거를 계속 어렵게 미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 사고 그걸 자꾸 상한시켜요 지금. 그런데 요번에 돌아온 만기를 만약에 영국이나 일본이 사주는 양이 좀 부족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연준이 매입을 하고 있다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면 어때요? 눈에 안 띄게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죠. 연준이 사주는 걸로 그 국채에 관련된 그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소화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연준 사는 걸 지금 멈춘 게 QT잖아요. 안 사고 오히려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량이 오히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연준이 전혀 안 갖고 있잖아요. 이때 근데 영국이나 일본이 안 사겠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채에 대해서 재정 적자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QT를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요번에 롤오버 할 때 10년 만기나 3년 만기가 돌아왔는데 롤오버 할 때 발행 금리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럼 이자가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빚을 미국 정부가 이 연준이 지금 이런 걸 안 할 때는 매달 그냥 1조 달러만 이자만 주면 됐다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1조 5천억 이자를 줘야 돼. 그러면 미국 정부로서는 어때요? 재무부로서는 적자죠? 어렵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가를 내리는 효과는 틀림없이 있지만 시장의 위험, 경기를 하락시키거나 미국 어떤 정부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그런 좋지 않은 위험도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 양적 긴축, 양적 축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가득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양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시면 1년 만기, 1년 미만짜리가 과거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짧은 만기가 많은 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만기가 돌아올 때 재투자만 안 하는 것으로서도 연준의 자산 줄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재투자를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더 강제로 안에 있는 채권을 내다 파는 것까지도 양적 축소예요. 그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고 시장의 물량이 갑자기 커지게 할 거 아니에요. 금리의 교란이 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는 만기만 재투자 조용히 양적 축소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쌓여있는 채권들은 연준의 국채들은 짧은 만기가 되게 많고 특히 1년 미만짜리가 많으니까 앞으로 양적 축소를 9월 달에 발표를 하더라도 한 1년간은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국채를
노출시키거나 그다음에 양적 축소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그냥 조용히 돌아오는 만기만 안 사는 것만으로도 연준의 재산은 계속 줄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아주 뚜렷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점이 있는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RRP하고 SRF라는 게 있습니다. RRP는 뭐냐면 역레포라고 했잖아요. 연준이 은행들에게 대신 짧게 운영해주는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 1조 7천억이에요. 그 다음에 스탠딩 레포 패실리티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국채 담보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상설 기구예요. SRF라고 합니다. 저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억이 넘어갈 게 운용되기 때문에 RRP하고 SRF만 해도 거의 4조 정도를 4조는 안 되겠네요. 1조 7천억 얘까지 해도 글쎄요 한 3조 이런 정도의 돈은 시장의 유동성으로 연준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만약에 양적 축소가 일어날 때 과격하게 일어나거나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레포 쇼크 그러니까 레포 단기 자금 운용이 할 돈이 없어가지고 레포 금리가 하루에 10몇 프로까지 뛴 적이 있었어요. 연준이 들고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조절을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들고 있는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연준이 지금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를 해서 시장의 교란이 일어났을 때도 충분히 버퍼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양적 축소가 일어나더라도 QT를 진행하더라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스무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사실을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쇼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다 이해는 안 돼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QT를 한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작을 할 건 아닌데 지금 시장 뉴스는 뉴스로서 그것을 그냥 다 공포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 이겁니다. 하이크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82년도에서 그러니까 83년도, 84년도에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88년도에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 94년도에 금리 인상기가 있었고 99년도에 금리 인상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있었어요. 금리 인상기. 그 뭐냐면 다 보시면 위기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한 상태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얘네들 앞부분에는 다 위기가 있었겠죠. 대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다시 걷어들이는 하이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83년도에서 84년도까지 금리 인상은 14달 동안 7번 올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87년도, 88년도에는 11달 동안 10번 올렸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올린 거예요. 그리고 94년도에서 95년도 금리 인상 때는 12달 동안 7번 올린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강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바로 직전번, 지금보다 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38개월 동안 9번 올렸어요. 그러고도 박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시 금리 인하 3번 했다 그랬죠? 제롬 파월이 아주 그냥 입맛을 쩍쩍 다셨어요. 예. 들어오자마자 아주 박살나 버렸으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38개월 동안 9번 올린 거예요. 저게. 보시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꼭대기가 나온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여기에 주식시장을 안 넣어놨는데 주식시장에 보면은 저 꼭대기 부분을 조금 지나고 나서 폭락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2004년도부터 2006년도 2004년부터 2006년도에 보시면 24개월 동안 17번 올렸다고 했잖아요. 요거 뒤에 뭐가 와요?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대폭락이 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이제 뭐냐면 긴축, 연준의 금리 인상 끝에서 그 끝에 바로 폭락은 아니고요. 끝으로부터 약간의 기간을 가진 다음에 항상 큰 하락이 왔어요. 왜? 시장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견디지 못하는 체력을 넘어서는 금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시장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걱정을 하는데 걱정도 팔자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다 몇 달씩 가요. 최소한 14개월, 막 짧을 때가 11개월이고 직전번에는 38개월 동안이나 첫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38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3년이 넘잖아. 3년 동안 계속 뻗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금리 인상 때문에 벌써 뻗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건 걱정도 팔자지. 두 번째, 보시면 80년도부터 다음으로 가면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올리는 금리가 계속 낮아져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바로 직전번에 어디까지 올렸냐? 2.5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2.5에서 3.0 사이로 한 인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금리 인상은 1.79 이걸 못 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처럼 38개월 동안에 1.79를 간다면 몇 번 올리겠어요? 0.25씩 올린다면. 1.79면은 4번, 3번, 7번 올리는 거예요. 3년 동안 7번 올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 지금 미리 금리 인상 끝부분에 오는 하락을 걱정할 상황은 항상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한동안 오히려 경제는 그거를 견딜만 하다는 사실 때문에 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탄탄해집니다. 왜? 연준이 바보가 아닌 게 첫 번 금리 인상을 또 하지 못할 만큼 경제 체력이 없을 때는 올리지 않아요. 올린다는 소리는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동안 여러분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있더라도 그 몸살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더 올라갑니다, 결국. 그걸 아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시면 바닥 쪽에 S&P 500 리턴이라고 있죠. 저 수많은 금리 인상기 동안 S&P 500의 수익률은 어땠어요? 거의 플러스죠. 보시면 15%, 7.4%, 40%, 13% S&P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된 스토리에 끝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앞으로 2년일지 3년일지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 과거에는. 그리고 대부분 다 어때요? 점점 길어지죠. 그리고 금리는 높게 못 올리는 대신 길게 나눠서 올리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리자면 왜 저렇게 됐을까? 연준이 어디까지 올리느냐? 그 목표가 제가 아까 뭐라면 중립금리까지 올려요. 중립금리는 무슨 뜻이냐? 시장이 견딜 수 있을 체력, 거기까지 딱 올리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연준이 착각해가지고 연준이 미스해가지고 그거 이상 올리잖아요? 뻗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예로 보자면 뭘 알 수 있어요? 계속 중립금리가 낮아져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구조적 장기 침체설, secular stagnation. 구조적으로 얘는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장기 침체 빠졌다라는 거. 두 번째, 버냉키는 뭐라고 말하냐면 과잉 저축설.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데서 저축률이 너무 높아서 전체적으로 그 자연금리 자체가 낮아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어떤 일이 반복되었냐면 돈을 그렇게 풀고 금리를 내리고 난리를 쳐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잖아요. 연준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어요?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유에 의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준은 할 게 없다. 기다린다. 그냥 이렇게 말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없앴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적 이유의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